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안경진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에요. 상반기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부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 주변에 많은 소식들을 좀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상반기에도 업계 관련해서 좀 정책적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좀 저희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좀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 관련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부에서 패널을 모셨는데요. 제약바이오 산업 팀장님, 저희 천승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랑 이제 상의를 하면서 이제 제약업계 중요한 이슈 2가지 정도를 좀 꼽아주셨어요. 네, 이른바 1+3 규제라고 하죠. 그 의약품 공동개발 제한과 그리고 내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2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팀장님께서 2개 이슈에 대해서 기사도 좀 많이 써주셨고, 우리 패널들을 사실은 이제 패널을 좀 누구를 모실까 고민을 하던 중에, 내가 웬만한 외부 전문가보다 내가 낫다. 좀 이렇게 자칭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셨는데 좀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땀을 한 바가지 흘려가지고 날씨도 덥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 취지가 이렇게 관련 이슈를 좀 요 영상만 봐도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복잡한 이슈들을 한 큐에 정리해보자 라는 취지로 특별히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1+3 규제부터 1+3 규제부터 짚어볼까요? 최근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약업계 의약품 개발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더라고요. 네, 최근 개정 약사법이 공포됐는데요. 개정 약사법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약업계가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이 의약품 공동개발 제한입니다. 네, 저희가 기사에서도 1+3이라고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임상시험 한 건으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계량신약이나 대략 숫자를 좀 3개? 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네, 흔히 소작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 시험을 통해서 제네를 허가 받으면 그 자료를 통해서 다른 위탁업체한테 무제한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이 없었다는 거네요. 예, 근데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생동성 시험 자료를 3회까지 추가로 제한됩니다. 한 건의 생동성 시험으로는 제네릭 최대 4개밖에 허가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한 계량신약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의 임상시험 자료로 총 4개의 의약품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생동성 시험이나 뭐 임상시험을 수행한 회사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의뢰한 회사들 것까지 3개. 그래서 최대 4개라는 건데, 근데 워낙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뭐 국민보건이랑 관련된 산업이니까 뭐 규제가 좀 다른 업종보다 많기는 한데 좀 민간 업체들끼리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좀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러한 규제가 나올 때마다 특히 중소제약사, 자금력이 좀 열악한 중소제약사들이 반발이 거셉니다. 사실 중소제약사도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나눠서 분담을 하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만약 개발을 실패하거나 상업화 이후에 잘 안 팔리면 이에 대한 리스크를 혼자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 간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협력 가능 업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반응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왜 3인 거죠? 3이라는 근거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어요.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똑같은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의약품을 허가를 받는데 임상시험을 다시 하라, 별도로 진행하라. 이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규제가 시행됐던 걸로 아는데요. 그 2006년도인가 생동성 시험이 무더기로 조작이 돼서 좀 굉장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때 자료 조작 사건이 업계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제네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공동생동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생동성 시험 하나당 제네릭 최대 2개까지만 허가해주자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은 7년부터 시행했어요. 근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제는 비과학적이고 논리적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됐다가 폐지가 됐는데 이제 올해가 2021년이니까 근 10년 만에 비슷한 제도가 부활을 한 거네요. 근데 2019년 한 2년 전에도 식약처는 비슷한 규제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9년 4월쯤인가 그때 품목허가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때에도 생동성입 한 건당 위탁 제네릭 허가 건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에도 규계위가 반대했습니다. 규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또 불발이 된 거죠. 규계위가 이렇게 계속 제동을 거는데도 식약처가 계속 또 비슷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요? 사실 공동 개발 자체를 문제 삼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네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찌면서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죠. 시장을 보면요. 실제 대형 제네릭 시장에는 대부분 100개 이상의 제네릭이 진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작년 12월 기준에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을 등재한 제약사는 총 139개나 됩니다. 그리고 로스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도네페딜 등 좀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제네릭 시장에는 대부분 100개 이상의 제약사가 진입했습니다. 제약사들이 이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규제 강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될 만한 시장에는 이제 한 건 하는데 다 몰려서 같이 허가를 와르르 받고 뭐 그러는데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제 제약사들이 직접 생동성 시험을 안 하니까 그만큼 시장 진입 문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꾸 뭐 거기다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위스탁 제도는 정부가 기존에 가장 장려했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특정 제약사가 특정 제품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품질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특정 제약사가 수십 개의 위탁 제품을 양산하다 보니까 제네릭 날림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분별한 위탁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네릭 난립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정책적인 목표가 생긴 거죠. 근데 최근에 제네릭 난립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 시도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약가 제도가 개편되면서 위탁 제네릭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었죠. 네, 작년 7월에 제네릭 약가 제도가 개편됐는데요. 핵심을 보면요. 제네릭 의약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으면 약가 산정 기준을 떨어뜨리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가 예고됐습니다. 작년에 복지부가 약가 재평가 공고를 내렸는데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약가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천명한 상태입니다. 최고가 요건이 이제 뭐 생동성 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또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약가는 15% 떨어집니다. 제네릭 난립을 해소하려는 식약처의 의지는 알겠는데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작년에 약가로도 어쨌든 페널티를 한번 줬고 근데 개발협력 업체 수까지 제한한다는 거는 좀 너무 중복 규제가 아니냐 또 뭐 이런 불만을 내놓을 수 있을 것도 같기는 해요. 또 뭐 개인적으로는 제네릭 숫자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인가 그거를 난립이라고 봐도 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 좀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콜린알포스레이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뇌기능 개선제죠. 최근에 또 기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임상 재평가 이슈도 있고 선별급여 이슈도 있고 환수협상도 있고 이게 하나의 약을 둘러싸고 이슈가 굉장히 복합적이더라고요. 네, 일단 이 약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약의 적응증을 보면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이게 하나고요.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총 3개의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약물입니다. 흔히 뇌기능 개선제라고 하는데요. 방금 언급한 증상들이 치매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치매가 근본적으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뇌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약이 쓰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노인 인구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치매 환자도 많아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다 보니까 이 약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작년에 제가 유비스트 집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만 외래 처방액이 한 4,600억?
근 5천억 규모거든요. 최근에 이 약물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단일 성분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아트로바스타틴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문제의 시발점은 이제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데 과연 약효가 있냐, 이 약이. 좀 그런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이 약물은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약물입니다. 이탈파마코라는 제약사 개발한 약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게 약효가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식약처가 작년에 그래 한번 임상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임상재평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이게 약효가 검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웅바이오 종군당 비롯해서 한 57개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고 재평가 임상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승인은 받았는데 사실 이 뇌기능 개선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임상도 잘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당장 이제 발등에 물이 떨어진 거는 급여 축소일 것 같아요. 이제 복지부도 또 문제를 삼았죠. 작년에 콜린알포스레이트 급여 축소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복지부가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이 약물을 처방받으면 본인 분담률이 종전 30%에서 80% 올리겠다는 일종의 선별급여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약 3배가량 높아지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쉽게 좀 처방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전보다. 아무래도 약값이 비싸지면 환자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의료진은 처방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사들한테는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약사들은 이 선별급여 고시가 나오자마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환수 협상 문제도 있던데요. 좀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공단이 이제 이거는 관련이 된 거죠? 작년 12월에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계약 명령을 했습니다. 제약사들과 협상 계약을 맺으라는 건데요. 이를테면 재평가 임상이 실패하면 그동안의 처방 금액을 받아내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이 정도가 제출됐으니까 받아내라. 이런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실패하면 받으라. 이거는 실패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좀 논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언뜻 들어보면 보건당국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임상시험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너네 약효가 없는 약을 판 게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했으니 이걸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허가를 그동안 받았잖아요. 업계에서는 재평가 제도를 정부가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데요. 재평가 제도라는 거는 시중에 아무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의약품이더라도 최신 과학기술 수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게 재평가입니다. 실제로 임상 재평가를 통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같이 이제 논란 없이 좀 많은 약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나서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사실 식약처도 입장은 분명해요. 재평가에 실패했다고 해서 기존의 허가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많은 의약품이 재평가를 통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임상에 실패해서 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허가 취소된 제품에 대해서 그동안의 매출을 뱉어내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식약처 허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식약처가 2018년도에 허가 갱신을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약물은 이탈리아 의약품 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면서 3년 전에 품허가 갱신에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약처가 3년 전에 이 약물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불과 3년 전에 정부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왜 잠재적으로 불법 의약품 취급하냐 이런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환수 협상 진행 상황은 어때요? 이게 작년 말에 처음에 2월까지 해라. 네,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8월이잖아요. 제약사들은 이 협상 명령을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담합을 하진 않았지만 집단으로 거부하면서 아직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환수 협상을 하게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당초에는 건보공단이 건보 재정 지출의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그랬지만 최근에 협상이 지지부진 지연되니까 임상시험 실패로 인한 정지 삭제될 때까지 처방액의 20%만 받겠다. 이러니까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꽤 크죠? 어느 정도 돼요?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57개사가 임상 재평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회사들의 작년 처방액이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환수비율 20%에 합의하면 연간 환수금액 809억 원이나 돼요. 재평가 임상시험은 최대 6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실패할 경우에 물어야 되는 환수 금액은 최대 5천억 원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도 20%인데도 5천억이면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게 근데 사실 5천억이 골고루 처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대부분을 먹는 구조 아닌가요? 5천억을? 이게 제용바이오와 종군당이 이 약물로 한 해 8,900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두 개 회사가 한 예. 2천억 정도. 네. 아까 좀 전에 했던 계산대로 해서 한번 임상 실패를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이들 업체들은 1,0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했어요. 하고 나중에 임상 최악의 경우 임상이 실패했을 임상 비용도 들었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또 1,000억을 물어야 되면 협상 계약을 사인했더라도 건보공단이 너네 1,000억 이상 내라. 그럼 제약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겠죠. 그럼 또 이때는 또다시 법적 대응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부진한 싸움이 예상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일부 업체가 합의를 했죠. 그래서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 업체가 20% 비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업체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협상을 계속 마냥 거부할 수 없으니까 합의하고 한번 임상시험에 총력전을 펼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균열이 생겼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안 한 회사들한테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모든 제약사들이 단체로 거부하면 복지부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타결한 데가 있어요. 근데 타결 안 한 업체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입장인 거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일부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좀 페널티 안 한데 페널티가 예상이 되는 거죠? 좀 거부를 계속 하는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복지부는 다음 수소는 협상을 끝까지 거부하면 급여 삭제를 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여 삭제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은 또다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소송이나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추가 협상 마감 기한이 지난 7월 28일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지금 몇 차례의 추가 연장 기간이 주어졌고 지난달 28일까지 마감 시한이었는데 또다시 타결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양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소송도 보니까 워낙 회사들이 많기는 한데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대웅바이오 그룹이 있고 종근당 그룹이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로펌이랑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임상 재평가 참여한 업체가 총 57개사예요. 그래서 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환수협상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취소 소송을 냈고요. 또 이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협상 명령도 위헌 확인 헌법 소원도 제기됐고요. 그리고 또 행정심판, 국민권익위 고충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이걸 저지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네. 어쨌든 콜린하이포세레이트가 좀 지난해부터 순환이 많은데, 임상도 다시 해야 되고, 선별급여, 한수협상, 소송까지 복잡한 이슈가 있었는데, 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게 천 팀장이 같이 이렇게 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쭉 훑고 나니까, 상반기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싹 정리한 것 같은 좀 개운한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나가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안 좋으면 오늘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